보통 일본인들의 주는 충격이 아주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또 도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진짜 일본 경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기 아카데미 시간에는 정말로 제가 모시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일본 얘기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본의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분들의 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했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유튜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네.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 호사카 유지 TV라고도 하는데요. 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백제 사람들이 와서 일본에서 자리 잡은 거 맞느냐 여부 뭐 이런 거 그런 되게 궁금했는데 학술적으로 그런 얘기를 다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5세기, 6세기쯤까지는 네. 거의 백제, 그 전에는 가야가 네.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백제가 망해가지고 일본하고 백제를 오히려区別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거든요. 네. 일본이라는 이름 자체도 8세기 초에 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 네. 이전에는 외나라죠. 네. 예. 네. 그렇군요. 일본 자체도 일본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백제에서 간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왕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네. 사실 그런 것은 그 연구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하죠. 일본 분들은 고대사의 컴플렉스가 있고 네네. 한국 사람들은 현대사의 컴플렉스가 있다. 일본은 고대사를 은폐하는 거죠. 예, 사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백제에서 왔다. 그러면 이게 일본의 존재성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완능이라든가 거의 발굴을 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은 뭐 가얗고 백제고 가끔은 고구려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발굴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절대 안 합니다. 예. 나오는 것은 일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과거 삼국시대 때는 이쪽 한반도에 있었던 삼국이 일본의 거의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진 문물이 들어가서 약간 장악하는 식으로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었나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선주민들은 사실 그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특히 4세기, 5세기쯤에 농경 문화를 완전히 전래했고 그리고 뭐 초르기 예, 이런 것도 다 가야에서 갔거든요. 네네. 네, 그때 그냥 갔다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동한 인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 한반도 백제나 이런 쪽에서. 네네. 한반도가 약간 그 소빙하기가 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워지는 거죠. 이게 기원전 뭐 역시 4세기 그 전도인데요. 네네. 그때 대량으로 일본에 이동했는데 일본의 고고학계에서는 그런 거 다 인정합니다. 네네. 사실. 그래도 원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 원래 살았던 네네. 숫자도 어마무시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10,000명 이하입니다. 그럼 빈 땅이었나요? 그럼 일본은 그 옛날에는? 옛날에는요, 그 일본하고 한반도는 그 빙하기는 통해가 얼어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주 옛날에는 10,000년 정도 전까지. 네, 그러나 10,000년쯤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8,000년에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고립된 사람들이 일본의 선주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같은 동족이네요?
원래는 그랬다. 그러나 그 이후 발전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일본 요르도에 갇혀가지고 네. 일단 8천년 정도는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마도라든가 그런 곳으로 통해서 조금 그 한반도하고의 교류는 있었지만 활발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일본인 특유의 여러 가지 체형이라든가 만들어진 거죠. 네. 네네. 그래도 원래 DNA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외모로만 보면은 몽골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또 일본 네. 사람하고 한국 사람 사실 솔직히 구분이 아, 안 예. 되죠. 그래서 그 일본도 우라르 아르타이 민족이라고 했어요. 네네. 그거는 몽골 그리고 한반도 일본. 그래서 태어날 때 엉덩이에 약간 그 몽골 반점. 몽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몽골 반점. 그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다 그런 DNA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고 있고 네. 그리고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세계 어떤 민족 간의 그러한 그 거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보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연구는 최근에도 많이 나옵니다. 혈통적으로. 예, 혈통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오키나와라든가 네네. 그리고 북쪽에는 아이누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북계도에 이런 분들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일본의 옛날에 폰토라고 본토. 한 예. 이런 사람들의 혈통 관계, DNA 관계 이상으로 한국하고 일본의 DNA가 가깝다.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사는 예. 일본과 본토 일본인과의 네네. 유사성보다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유사성이 더- 활동적으로 더 높다. 예. 하긴 오키나와는 약간 대만 쪽 그쪽.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많이 그 섞였기 때문에 네네. 또 계속 그곳은 바뀌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런 연구는 현재까지도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국인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네. 일본이 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하고 일본인은 원래 조상이 같다라고 해서 일본이 먼저다. 내선의 이게- 일체. 예. 그 일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따라야 된다.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모든 게 그 일본 중심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오히려 악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원래 일본 원주민들 꽤 많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문명적으로 해서 삼국시대에 조금 더 앞섰던 네. 이쪽 그 삼국 사람들이 특별히 백제 사람들이 내려가서 약간 그 헤게모니를 잡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예 그냥 네, 물론 헤게모니 잡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곳은 그 훨씬 이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예. 쯤부터 거의 그러니까 그때 백제 고구려 신라라기보다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마한이라든가 네네네. 진안, 표남 네네네. 특히 마한 쪽은 그 이후에 백제가 되지만 네네. 그쪽의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네. 뭐 사실 그 신라 쪽에서 간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네네. 신라하고 일본은 싸웠습니다. 처음부터 신라 쪽 그러니까 그 옛날에 신라당하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네네. 싸운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마한이라든가 또 내려가면 그 백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쪽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에 가서 그분들이 일본을 개발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큰초고환이라든가 근초고왕. 탄씨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왕이 될 수 없는 왕자들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백제에서 네. 적통 아닌 다른 왕족들을 보냈다는 거죠. 네. 사실 왕이 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중국에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에는 백제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기재되어 있고요. 네. 일본은 그 아예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제 사람들이 가서 일본을 경영한 거죠.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제의 그 어떤 약간 선진물을 가진 사람들이 갔는데 통일을 하지는 못했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처음은 그러니까 마한이나 편황 그런 지역하고 비슷하게 부족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마한만 해도 50개 이상의 부족 국가였습니다. 네네. 네. 이게 백제 이전의 상태이고요. 네, 일본도 그 기원 1세기 정도에는 30개 정도의 네네. 그런 부족 국가가 네네. 확인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100개 정도 있었고요. 네. 네, 그곳을 통일하는 데는 일본 안에서도 네.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예. 남자들이 왕이 되면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부족 국가 엄청나게 싸웠대요. 일본이. 네, 그곳은 중국의 그 위지 동이전이라든가 네네네. 위나라, 네. 위나라의 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본 역사서에는 없어요. 그때는 일본에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반도하고 일본이 비슷한 부족 국가 상태로 쭉 있었고요. 네네. 네, 너무 일본 안에서 싸우니까 그 여성을 왕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의가 돼요. 아, 일본 고대에. 예, 고대에. 네, 여왕을 세웠더니 30개 나라가 아주 그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 이게 그 히미코라고 하는 최초의 여왕인데요. 그러나 일본의 역사서에는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있고요. 한국에. 그리고 중국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사서에는 히미코가 있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더가 되면 일본은 좀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게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카이치가 인기가 많은 거구나. 예, 촌리가 됐잖아요. 일본 최초의 여성 촌리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지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게 아주 강경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성이 하니까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현재까지 일본 총리는 그 아주 애매한 말만 했는데 다카이치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래도 뭐 굉장히 작은 여성이에요. 트럼프하고 이렇게 나란히 써도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 이러한 심리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히미코도 그렇고 히미코를 모델로 한 신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아마테라스라고 아마테라스. 그 여신. 아마테라스가 히미코? 히미코를 사실상 모델로 한 그러한 일본의 건식 사서에 나오는 물론 사서 안에서는 신화 부분인데 그 일본의 시조신, 최고신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히미코를 모델로 해가지고 히미코의 완전은 망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신화로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현재 일왕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근데 신기하게 왜 이름이 아마테라스예요? 외국 말 같은데. 아마테라스가요. 아마는 하늘입니다. 테라스는 그 비친다. 그러니까 천조, 대신, 그렇구나. 태양신. 네네. 뭐 그런 면에서는 그 셔머니즘이죠. 옛날부터 어디에도 태양신은 있었고 일본도 그거하고 비슷한 태양신을 그냥 신화로 옛날에 일본 말로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가 일본 말이군요. 저는 웬 외국어야?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정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일본의 국가에 보면 이게 국가냐 이게 종교 재창가냐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 가사를 보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그런 문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일본의 애국가죠. 키미가요인데 키미가요는
그 왕위의 치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예. 국가가 왕이시여 영원 대대로 불변하고 뭐 영원하소서. 네네네네. 그러니까 국가더라고요. 네, 내용을 그러니까 보니까. 왕위의 치세는 천년, 파르촌년. 네. 일본에서 파르촌년이라고 하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원토록 네. 조그만 자갈이 네. 아주 큰 파위가 될 때까지 네. 이루어져야 한다. 네. 이게 애국가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약간 옛날의 말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부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두 가지가 깜짝 놀랐는데 네네. 아니 국가인데 음. 쉽게 얘기하면 천황이여 영원하라라는 네네. 거고 근데 어떻게 작은 돌멩이가 큰 돌멩이가 된 그게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침략적인 그 편찬주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국가에 네네. 나오는 네네. 그 천황이 신인 거죠. 신이죠. 신이죠. 그리고 일본의 그런 역사서에 의하면 그 아마테라스의 5대 손이 초대 일왕이 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3대 손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손 간님 예. 그렇게 하여서 일왕이 생기고 일왕이 토읍을 만들어서 그 토읍 만든 데가 다카이치 촌이의 고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카이치 촌이는 대단히 자존심이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나라형 가시하라시라고 해서 거기에 기원전 660년이라고 그렇게 신화에 나오는데 조대 일왕 진무가 네. 거기에 토읍을 만들어서 조대 일왕으로 즉위합니다. 거기에 있는 신궁 그러니까 신사의 근거 네. 신궁인데 거기가 다카이치 촌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놀이터였다라고 하니까 계속 그 강요하면서 조대 일왕 진무 네. 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진무도 신화예요. 실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네. 예, 아마테라스로 그렇고 다 네. 만들어낸 신이에요. 네. 그런데 실제 있었다는 식으로 해서 일제 강점기에는 해외를 그 신을 위해서 해외 변장했고요. 네네. 그런 거 다 만들어냈어요. 그게 국가신도라고 해서 네네네.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네네. 진무에 능이 있잖아요. 능. 그러니까 묘지. 예. 가짜로 만든 거거든요. 없었는데. 신화적 인물의 묘를 만들었다는 거죠. 예,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당군 하면은 뭐 네네. 이렇게 사당을 만드는데 그거 네네. 서로 없는 거 알거든요. 사당은. 네네네. 근데 거기 아예 실진 예. 물리적인 능을 만들었다. 예, 능. 진무 이러한 능이라고 있어요. 네. 능이라고 하면 거기에 뼈라든가 있어야 하잖아요. 적어도. 혹은 뭔가 옛날에 뭐 그 매장했다는 게 뭔가 조금이라도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없는데 거기에 있었다라고 계속 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취합해 가지고 고고학적으로는 인정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주 극우적인 그 분들이 네네. 그런 말을 다 듣고 메이지 정부는 결정합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일본을 국가신도의 나라로 그때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신기한 게 일본을 볼 때 신기한 게 그 신도가 있고 그다음 그 신이 그 천황인데 또 불구하고 제대로 통일이 된 건 한참 후고 네네. 번으로 쪼개져 가지고 그냥 평생 싸우면서 그냥 왔다는 거. 아,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 한국은 고려 때부터 중앙 집권이었고 네네. 항상 지방 분권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요. 일본은 원래는 그 일원 체제였죠. 네네네. 그런데 무사들이 강해져 가지고 이제 1192년에 무사총권이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1192년. 예, 그때 무사총권 가마쿠라 마프라는 네.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후 이게 일왕가하고 대립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일왕가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없애지는 원래 않았어요. 그 전에는 천하통일이었었어요. 예, 예. 아, 일왕 중심의 네. 일체제인데 네. 1100년에 그게 갈라서서 쪼개지기 네네. 시작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2대 세력이 생겼죠. 네. 근데 사실 무력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사 쪽이니까 네네네. 이제 무사가 결국은 일왕가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무사들도 대표적인 무사들은 다 일왕이 초상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초상이니까 네네네. 거기서 내려온 네네.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그 아들들이 무사 집단으로 만들었어요. 예, 여러 개 있어요. 그게 그래도 초상이니까 안 죽였죠. 네네네. 그냥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무사들 사이에서 다시 싸우기 시작해. 아, 또 쪼개져. 예, 그게 정육시대죠. 정육시대. 그래서 정육시대 가장 이거는 15세기 후반 이후인데 네. 16세기 후반까지 거의 100년 정도 네. 싸우는데 가장 많았을 때 70개 정도. 일본이 그냥 하나하나가 나라라고 했어요. 네. 나라가 나라로 싸워가지고 네. 마지막에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뭐 다케다 신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통일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하통일 국가가 1100년을 기점으로 부족 국가로 바뀐 거네요. 사실상 얘기를 해보면. 예, 처음은 그 마부가 사실 그 통일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부라는 무사 정권이 그래도 그게 천황하고의 싸움 무사들은 아무래도 이거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또 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시 토요토미 히데요시 노부나가의 체제였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됩니다.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무사 정권으로 통일이 네,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사 정권 이러한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힘은 없으니까 일단 그 권위 문화적인 권위를 인정해서 네네. 그냥 이렇게 하지만 네네. 그래도 힘은 다 무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현재까지 내려와 가지고 또 메이지 시대가 됐는데 네. 이제 무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일왕에게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네네네. 네,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사실상 무사들의 후예인 현재 메이지, 다이쇼, 쇼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근대적인 그 정부가 만들어져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번체제로 쪼개져서 지금 약간 결합되어 있는 정부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지방 분권이 엄청나게 센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그 메이지 시대가 돼가지고 중앙 집권제로 합니다. 네네. 네, 그래도 그 현재는 그 분권제 자치 정부들이 네. 상당히 강하죠. 네네. 네, 그럼 봉건 체제가 네. 그 1867년까지 네. 한반도에서는 1392년에 네네. 이성계가 네네. 완전히 통일해가지고 막 그 이전에도 주한 집권이었지만 그렇죠. 그래도 더 강한 주한 집권을 이성계가 만들었는데 일본은 네. 그 한참 후에요. 600년 정도 후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700년을 그 네네. 무사 시대로. 네, 무사 시대가 700년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 무사 문화라는 네. 것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다. 예. 한국의 그 유교 문화가 네. 강하듯이 네네. 일본은 무사 문화가 강하다. 일본은 네. 무사 정권 700년을 감안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되게 무서운 문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농 곤상의 가장 위에 사는 무사였습니다. 거기서 사는 우리는 한국은 선비였는데 선비였는데 그 개념은 조선에서 받았어요. 예. 산업공상이란 말을 그대로 받기는 받았는데. 네, 그거는 조선에서 임진왜란, 정윤제란을 통해서 대단히 유명한 그 유교 학자들이 일본에 납치돼 가지고요. 일본은 그 목적은 손리학을 알고 싶다. 예. 네네. 옛날의 유교는 아주 옛날에 3, 4세기의 왕인 박사가 전달했거든요, 일본에. 그래도 무사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유교를 공부하지 않고요. 일본인들이 손자병법을 공부한 거죠. 싸우는 거. 네, 그래도 조선에는 오히려 주자학 이상으로 이퇴계라든가 이율곡에 의해서 위대한 손리학이 만들어졌다. 그 일본 사람들도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학자를 납치하고 네네. 그래도 죽이지 않고 네. 가르쳐라.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일본에 전달된 거죠. 그렇구나. 네네. 네. 단시 그렇게 하여서 그래도 깊이 공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자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뭐 양반이면 한자 읽어야 됐죠. 네. 예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일본은 무사 사회였기 때문에 무사들 자체가 무예를 열심히 연마하기는 했지만 그렇죠. 공부를 못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갈 때도 장군들은 그 스님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예, 스님만 그 한문을 완벽하게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필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한자로 이렇게 네네. 써서 치고받고 하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스님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무사 문화가 이렇게 오래도록 되다 보니까 저는 이 그 뭐랄까 일본인들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네, 혼내와 다테마에 예. 이게 결국은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무사 시대가 만들어낸 풍경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서 말로 대립해도 이게 칼로 대립하는 거기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나중에 어떻게 칼이 올지라도 처음에는 화만 내고 뭐 예. 점잖게 끝내지. 네네. 시간이 있다가 앙금이 쌓여가지고 이제 원수가 예. 돼가지고 하는 거지. 일본은 그렇죠. 그럼 바로 칼이 일본은 나왔나요? 바로 칼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예, 진짜로. 물론 에도 시대가 되면 그런 것은 덜 했는데 그래도 항상 무사들의 그 권리라는 것은 네. 칼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화스러운 에도 시대가 되어도 무사라고 하면 항상 칼을 이렇게 차고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무사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랫사람들이 무례하다라고 하면 무사의 권리로 금방 배워버려도 된다. 라는 법까지 있었어요. 아, 법이 그렇다고요? 있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예. 되는 게 아니고? 예, 법이 있었죠. 물론 그 실제로 문제가 일어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래도 법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도 그때 무사들이 상당히 그 가난한 무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예. 상인들이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무사들한테. 예, 무사들한테. 네. 그런데 그래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존중한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무사를 대할 때 혹여나 잘못 책 잡히면 칼이 날라와서 나오고 내 목 언제 동강 잘릴지 모르니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와주는 입장이라도 이렇게 뻗대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일본에서 경어, 존경어라든가 자신을 낮추는 말, 겸양어라든가 이거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문화적 현상 중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 뭐 만약에 자식이 죽었어. 너무 슬프잖아요. 펑펑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슬픔을 숨기고 저희 애가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게 저희는 되게 충격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죽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부인이 증욕을 받아가지고 손님을 장례식 때 대할 수도 없이 그 안에서 그냥 울고 있다. 실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한국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부 사이가 좋았거나 그렇죠. 이러면. 네. 근데 그게 한국의 기본적인 그 산식이에요. 네네네. 오히려 태연하게 있으면 이 요소이 뭐냐? 오히려 욕을 먹죠. 그렇죠. 뭔가 있었어. 뭔가 있었어. 이거 남편 죽었어. 오히려 이게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본은요. 물론 웃고 있으면 안 되지만 손님이 오면 다 대해야 되고 혹시 슬퍼도 그때는 슬프다,
으르고 있다. 이런 것은 신뢰가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혹시 으르고 싶다 하더라도 손님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찬례식 끝난 이후에 울어야 된다. 이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그럼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문화들이 무사 정권 700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연관이 있고요. 또 하나 내려온 그 손리학 있잖아요. 네. 그것을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편지를 시켰어요. 편지를. 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도 된다. 이렇게 가요. 일본 손리학은. 한국의 손리학은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뭐냐? 그거는 그 바깥의 예의다. 그래서 예의 바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지적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일본 손리학은 완전히 변질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예의가 엄청나게 바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의 바르시죠. 예. 근데 그거는 그때 생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의 바른 사람을 키워라. 예. 겉으로 그 인사 잘하고 그렇게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오히려 겉으로 내보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그 질서를 잡을 수 있다. 예. 그래서 뭐 일본에서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청문회도 없다라는 것은 내면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죄를 실제로 범죄가 아닌 이상 문제가 없다. 예, 이런 문화가 천착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 사람들이 소양화되어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에도 시대의 그런 손리학의 해석 자체가 너무나 한국에서 온 거하고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한국은 그래도 손리학이잖아요. 손리학. 이거는 공부를 해야만이 이게 벼슬을 얻어서 출세합니다. 예. 근데 조선에서는 양명학을 금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 금지했는지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예. 양명학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진리를 인간은 갖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직감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 일본 무사들이 그쪽으로 선호했어요. 공부하는 거 싫죠. 예, 시간도 없고 무예를 아무리 평화스러운 에도 시대라고 해도 무예를 욕망했으니까 계속 그 직감으로 그 다음에 양명학의 특징 즉각 행동이에요. 예, 그러나 손리학은 아닙니다. 공부를 쭉 해서 이게 진짜 깨달았던 것을 실종해야지 근거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양명학을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뭔가 알았다. 즉각 행동해요. 이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 무서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또 그 일본의 어떤 강력한 현대의 강력한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문명적 성장 이건 또 따지고 보면 그 헤게모니를 진 사람들이 딱 결심하면 이건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예. 그거는 메이지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실. 근대와 현대화까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신과 성장을 했잖아요. 네네. 특히 그러니까 45년까지는 그렇죠. 그랬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아니었고 사실상 그 의회는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이 가장 강했고 처음 그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집권했던 메이지의 초기에는 의회도 없었고 헌법도 없었기 때문에 집권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근대화였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빨리 근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양명학의 영향이고요. 미국한테 그 개항 당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위대하다라고 알아보려 가지고 이게
금방 아직 메이지 시대가 되기 조금 직전에 에도마프였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요. 에도마프에 관리들이 네네네. 그렇게 해서 네, 주요 관리들이 그쪽으로 예, 예. 넘어갔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사왔어요. 네. 그게 뭐냐? 그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역시 무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거 미국하고 사와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기를 계속 수입해야 된다. 네. 이렇게 금방 행도해 나갑니다. 이게 양명학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초기에도 행동이 빨랐던 거죠. 네, 일본이. 네, 네, 네. 그러니까 30년 만에 엄청난 그렇죠. 그 속도로 그 침보 했다, 네네. 발전했다라고 네네. 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근데 왜 45년에 멈췄습니까? 45년에 폐종했기 때문에. 폐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45년에 왜 폐종했냐? 네. 그거는 그러한 새로운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좋은 존신도 있었지만 네.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도 체제가 예. 한계에 부딪힌 거죠. 왜냐하면 신도 체제 아마테라스라든가 그런 이러한의 옛날부터의 가르침은요 대단히 침략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한반도는 일본 것이다라든가 이게 일본의 사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옛날에 700년대에 만들어진 네. 역사서에 이게 신의 말씀인 것처럼 견존으로 했으니까 한반도를 히데요시가 침략했다. 이거는 신의 계시에 의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었다라든가 이런 게 일본의 신도의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달아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히데요시에 달아갔던 초슈라든가 사츠마가 이게 현재 야마구치현 그리고 가고시마현입니다. 네네네. 옛날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들이에요.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에도 시대는 조금 멀리 있어가지고 에도 시대가 시작된 도쿠가와하고는 대립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썼는데 이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초슈하고 사츠마, 특히 초슈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라든가 다 초슈 지르시는 거거든요. 네네. 아베 신조까지 쭉 초슈예요. 네네. 예, 야마구치형.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히데요시파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침략한 것을 사실 아무것도 그건 뭐 그때는 그건 좋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데요시가 못했던 금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적어도 중국 대륙까지 먹겠다. 이게 대표한 전쟁. 그리고 아시아 침략이거든요. 네네. 이거 똑같은 행태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뭐 조그만 일본이 끝까지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망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네네.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반토막?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몇 년가? 예. 네.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쌀값은 또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으니 쌀값이 2배 이상 오르는 게 네네. 당연하고. 네. 그런데 대기업 몇몇 국제적인 대기업 예를 유니클로나 이런 애들 빼고는 월급을 올려줘봐야 조금밖에 네네. 안 올려줘서 네네. 삶이 되게 어려운데 네. 한국 사람은 그쯤 되면 벌써 띠 다 두르고 네. 다 광장 나가 있거든요. 예, 못 예, 살겠다.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월급을 올려달라라는 음. 사람들을 비율로 보면 한국은 70%. 네네네. 근데 세계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일본은 30%.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70%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을 안 한다. 일본인들이. 살기는 힘든 건 맞잖아요. 예. 네. 네, 그러나 하나는 대출 금리가 아주 낮아서 그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금리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는 서민들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 다 전체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대출 금리라고 해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네네. 그 아파트 한국에서 말하는 아파트 일본에서 말하면 그 맨션 뭐 기타 집을 살 때도 모기지론에 거의 모기지론으로 사잖아요. 네네네. 일본인들이 그게 뭐 금리가 0.01%라든가 이게 금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렇지, 그러네. 그런 거잖아요. 금리가 아예 없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수월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네.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혹시 빌려도 그게 조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다. 네. 집도 아주 그 부담이 되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네네. 예, 그냥 원금으로 그 갚아 나가는 수준이다. 이자가 거의 없다. 네네.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나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리기 올렸죠. 때문에 네. 이거는 더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 기업들도요. 예. 특히 그런 대출 금리가 아주 낮아서 네네. 사실은 이게 문제였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비 기업이 네. 일본에서 8개 회사 중 하나 네. 정도는 좀비. 아니 그러니까 왜 일본은 구조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왔잖아요. 네네. 우리 표현으로 그냥 뭉개고 온 거거든. 네네. 그래서 좀비 기업도 많아지고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서 IMF가 돼가지고 네. 그때 일본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통화 네네.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본도 사실상의 IMF였죠. 네. 4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망했고요. 네네네. 그때 97년에. 네네. 네, 그러나 이게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되도록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 대신 월급을 저임금으로 잠겠다. 이게 노사 합의였어요. 굉장히 많은 회사가 그렇게 노사 합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 거의 30년 정도 월급이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 물가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은 그렇죠. 디프레이션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곳으로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요새 와서 코로나 영향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일본 정부도 이제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는 키시다촌이었거든요. 네네네. 다 대기업 모여놓고 올려라. 네. 임금을 올려라. 아베 총리 때부터 그랬죠. 네네. 네. 그때는 그래도 많이 올리지 않았어요, 사실. 네, 그러나 키시다가 돼가지고 특히 많이 진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5%라든가 1년에 올려가지고 평균적으로는 4.4% 정도 올렸습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까지. 그래서 나아졌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에서 일본의 고민도 많은 것입니다. 현재. 그래서 다카이치라는 사람이 촌리가 돼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재정을 많이 동원하겠다. 네, 그러나 일본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그 재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지금 뭐 베네수엘라가 여러 가지 화제가 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실력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영국의 트로스 네. 정권이 있었잖아요. 영국도 좀 시청하죠. 예. 네. 영국 많이 닮았잖아요. 예. 영국의 트로스 정권이 거의 2달도 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완화 정책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것으로 그 금리라든가 채권값이라든가 뭐 모든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예. 그래서 그 다카이치는 일본의 트로스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라서 아주 갑자기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금리도 보니까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냐면 뭐 국채 금리가 막 지금 벌써 이제는 중국 금리를 돌파해서 10년물이 2.1%를 향해 가고 있어요. 쫙 차트 보면 쫙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 정도 되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렇죠. 엔화가 85엔하던 게 10년 전에 85엔하던 게 지금 150엔 정도가 됐는데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작년에 재작년이죠. 24년도 8월 달에 금리 한번 올리고 완전히 트라우마가 걸렸는지
근데 안 올려요. 예. 겨우 한 번 올렸어요. 한번 그 12월에 12월에 한 번 올렸어요. 0.5%였는데 기존금리 그거 그 0.25% 올려가지고 네, 맞아요. 0.75로 네. 올렸습니다. 그때는 조금 그 여러 가지 그 요돈 줬는데 네. 그러나 주가도 엔정화 돼가지고요. 네. 이거 그 지금 0.25% 정도 올린 것이면 이게 엔저를 멈출 수 없다라는 네. 거 이해를 했거든요. 어. 그렇다고 또 다시 그 2026년이 돼가지고 바른 시일 내에 다시 0.2% 올리면 이게 또 보통 일본인들의 주는 충격이 아주 크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또 도산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본은행 굉장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이대로 가면 어딘가에서 진짜 일본 경제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네. 다카이치 촌리가 그래도 일본의 생산성 이것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GDP 대비 일본의 PC 250%. 전 세계 정보비 중에 가장 많죠. 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카이치 촌리에게 쭉 여러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많이 국제를 그 굉장히 많이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리고 하면 피스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거는 GDP 대비니까 GDP를 올리면 된다.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한데. 네네네.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죠. 네네네. 근데 그거 잘 못하니까 문제인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네. 하루아침에 일본은 IT라든가 AI가 너무 늦었고요. 예, 중소기업이 자인 키스는 있지만 네. 후계자가 없다고 합니다. 네,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서 견학하러 가잖아요. 네. 새로운 사람들이 네. 그 졸업생들이 네. 그러면요 실망한다고 해요. 어. 왜냐하면 아직도 AI라든가 IT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손으로 예를 들면 손반으로 여러 가지 만들고 있다. 예,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 회사 혹은 조그만 공장 그 안에가 되게 더럽다. 그곳으로 좀 더 인사에 안 좋으니까 키스는 엄청나요, 사실. 예, 흑차예요. 그래도 그 젊은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차이고 좋은 키스를 입고 그래도 후계자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폐업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네. 사실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AI화, IT화를 빨리 하지 않으면 그 좋은 중소기업도 네. 많이 망한다. 네. 라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 그렇죠. 네. 조인 기술에 너무 의존을 했습니다. 20세기까지는 그곳으로 일본이 세계에 우뚝 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가지고요. 네. IT가 뭔지 AI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지금도 회사에 그러니까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은 지난 30년간 디플레이였지만 나름대로 살 길은 찾은 거네요. 자기네들끼리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지금도 지난해에는 전년 65세로 했고요. 네네. 그때까지 60세였는데 네. 회사에서. 네, 전년을 몇 년 후에는 완전 없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있고 싶으면 네.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70세든 80세든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그런 분들은요. 일본 말로 마도기와族라고 해요. 예. 창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우리 팀으로 오세요 라고 절대 말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IT도 모르고 그렇지. AI 더더군다나 AI는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같이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계시라고. 예.
그 마도기와는 장가예요. 예. 장가에 있는 분들, 예. 장가족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요. 예. 지금 문제가 지금 일본에서 300만 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국이면 자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네, 네. 근데 일본은 노사 합의도 있고 네. 그렇게 갑자기 구조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적인 불안이 많아집니다. 사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 카레 문화의 일본이 칼을 쳐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긴 하는데 예.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무자비하게 치지 않고 그냥 그 이게 소요가 일어날까봐 그냥 뭔가 네네. 어떤 정도의 그냥 뭐랄까 타협을 하면서 안 좋아하면 안 좋은 대로 그냥 같이 가는 그런 문화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요. 예를 들면 한국의 유교 문화는 아랫사람보다 위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윗사람에게 막 이거는 효라든가 네, 충의 네, 개념이죠. 일본도 그것은 있지만 네네. 기본은 연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주들. 그 봉건제. 봉건제니까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봅니다. 예, 아랫사람들이 반란으로 일으키지 않게 예, 이 문화가 강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국시대에는요 하극상이 어느 정도 호연됐습니다. 그 죽은이 죽음 같지 않다. 연주가 연주 같지 않다 네. 하면요 살해한다까지는 보통 가지 않았지만 거길 떠나도 되었어요. 떠나고 좋은 그 연주 밑에 갈 수 있다. 그러면 그쪽의 연주가 커지고 차신들이 작아지고 잘못하면 침략 당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쭉 남아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그 시비죠. 네. 그거 하지 않도록 그 되도록 나도 힘들고 당신들도 힘들지만 서로 그냥 힘드니까 열심히 노력하자 라고 하여서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 문화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 조금 어렵게 예, 다 어렵게 간다. 다 어렵게 그냥 같이 어렵게 산다. 뭐 이런 개념이네. 그러니까 8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일본은 성공한 사회주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공한 사회주의다. 예. 그때는 일본이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사장하고 아주 아래에 변사원에 월급 차이가 많이 없다. 이거는 그 사회주의하고 대단히 비슷하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실패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아, 그러네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네요. 네네.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 일본에 뭐 이런 것도요. 일제 간점기 그러니까 서로 그 특히 전쟁기죠. 네네. 전쟁은 서로 이게 고생해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일제 간점기에 그런 그 전쟁을 그 지도한 이념을 말하는 학자들은 다 궁극주의식 사회주의자예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이 지금도 없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완전한 또 자본주의면요. 엄청나게 돈을 갖게 된 사람들이 이거 전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칼을 들고 예, 쳐들어갈 거예요. 아, 그런 문화가 또 있구나. 예.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1980년대로 기억하는데 금을 그 파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나 그 방법이 금을 그냥 지금은 돈장에 뭐 금 100kg, 100g이라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혹은 실제 금을 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회사는 그런 것도 하지 않고요. 준서를 줘요. 준서. 네네. 네. 그런데 금을 실제 금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도 네. 그거 잘 안 해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그래도 회사는 선장했습니다. 이것을 사기로 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사람들이 아주 그 성격이 안 좋은 그 약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데 네. 이놈들만 엄청나게 그 사기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대낮에 그 사장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완전히 살해해 버렸어요. 그것을 또 일본 TV가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도 촬영하고 물론 안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그거 좀 그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 그 아무튼간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네네. 그러나 그거 미연에 왜 그 정도이면 네. 막을 수가 없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아마 그곳은 80년대라고 해도 바브리 도진 이후일 것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바브리 도진 이후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 어려워졌거든요. 1989년에 바블이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네네. 91년에 거의 그렇죠. 예, 완전히 마감이 됐죠. 예, 네, 그 부동산까지 무너지면서 완전히 91년도에. 무너졌잖아요. 네. 아마 그 이후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데 네가 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일본인들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동 대지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조선인들이 토구를 풀었다 우물에다가 예, 우물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정부가 막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놔둔 거잖아요. 야, 약간 그 무산 문화에서 서로 싸우고 살해하고 죽이고 네네. 이런 거가 좀 익숙해져 있는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네요. 예. 되도록 일본에서 그거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요, 네.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진짜. 네. 물론 지금 일본은 또 인재 부족 그리고 일손이 부족하다라고도 해요. 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한 곳은 3D 네네네. 이 노동에서 부족합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일본에서 예를 들면 조선업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 그런데 한국이 시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지금 그 정도예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이면 그러면 우리도 빨리 올려라 시급을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올리는 것도 시간이 걸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모든 게 좀 느리더라고요. 신기하게. 되게 느려요. 근데 어떻게 근대화는 그렇게 빨리 했어? 근대화 때는 느리게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리게 한다라는 것은 그 가장 아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보텀업이었던 거죠. 아래에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서 위까지 올라가는 게 시간이 걸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반대잖아요. 탑다운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에는 탑다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랐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일본을 보니까 리더십이 잘 되면 정말 일사불란하게 일이 잘 풀리고. 네네네. 근데 리더십이 이상하게 잘 딱 옹립이 안 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예를 들면 가장 위에 있는 그 정치권 사람들이 그래도 역시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 듣기는 다 듣고. 예.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 같은 좀 강경파가 나와도 지지율이 높은 것은 뭔가 한다. 그나마. 예.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국민들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뭐 2만 엔 정도씩 또 배분하기도 하고 또 쌀 구입 쿠폰 같은 것도 전달을 하고 그렇게 일단 해요. 뭔가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촌리들은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만 문제도요. 그 역사적으로는 그 일본 촌리들은 대만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게 산식이었어요. 예. 애매 전략이죠. 예. 그러나 다카이치는 정확하게 대만 유사시. 그렇죠. 뭐 전문가들은 놀랬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보통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왜냐면 그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아니 지금 판단 기준은 없어요. 아니, 보통 일본인들이. 아니 우리 교수님 일본 분들을 너무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지나치게.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우수한 분들이 많아요. 예, 낮추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나와 있습니다. 대만 문제도 왜 지금 다카이치 발언이 문제가 되는지 이것을 쭉 설명하고 그거 읽으면 아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요 유튜브라든가 그런 데서 일본에서 말하면 그 강경 우파 분들이 극우파 말하자면 극우파 분들이 있잖아요. 한국하고 마찬가지예요. 다카이치 발언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계속 말해요. 네, 그게 또 그러니까 강경 우파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소신 발언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또 못 하시는 건가?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이것은 그 하나의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그런 분들은 그 차근차근 그 아주 정확하게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예. 그렇구나. 그런데 극우쪽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좀 다른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죠. 예. 들어보면 이게 되게 잘못되어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지식인들은 알아도 이게 더 다들 알겠지. 이게 이손적인 것은 그쪽이 아닌데 라고 해도 다들 알지 못해요.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아주 흥미진진한 일본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일본 문화를 이해해야 일본의 경제의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진짜 지난 1년 동안 금리를 왜 안 올리지? 금리를 왜 안 올리지? 그게 한 몇 개월을 계속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건 일본의 어떤 문화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호사카 교수님 오셔서 훨씬 다 잘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예. 나중에도 한번 또 다른 고맙습니다. 이슈로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호사카 유지 TV,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 예,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 거기 보면 문화적인 이야기 재미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가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함께 재미난 일본 문화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호사카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